안녕하세요. 목동관 윤철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전산문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고전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전산문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우선은 길이 자체도 길 뿐더러 이제 한자라든지 그 다음에 생소한 어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들을 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문제풀이 방식을 소개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기존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산문의 발문 예를 몇 개 이제 수능형에서 나온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요, 2015년에 소대성전이라서 A형이 나왔고요. 2015년에 B형에서는 숙향전이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서술상의 특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할 때 A에서 E를 이해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 보기를 참고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외적 조건이죠. 외적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작품에 적용해라 라는 작품 적용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 준거에 또는 조건이나 또는 준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준거를 통해서 작품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가르칠 때 단순하게 그 작품의 내용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들, 즉 작가와 관련된 요소들, 사회와 관련된 요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감상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표현론이라든지 아니면 반영론을 가지고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고전산문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가르치던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산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물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화자에게 니은을 지닌 승상이 격려해주면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우선은 인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을 바탕으로 추론하거나 아니면 어떤 추론의 문제겠죠. 이거는 격려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기 때문에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추론하려면 단순하게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 작품에 나와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론할 때 그 추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문제 안에, 제시문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형인데요. 마찬가지로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 안에 있는 그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절 또는 고전이기 때문에 삽입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물의 대사, 인물의 대화죠. 인물의 대사 내용들, 그 다음에 아니면 소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어구라든지, 그 다음에 인물이 한 말에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삽입시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면은 웬만한 어떤 문제 유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저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번 문제 보기 참고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적 조건 또 외적 준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들에서 발문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은 2016년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2018입니다. 제가 몇 개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발문 유형이 겁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이건 내용적인 묻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하면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합니다. 내용을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내용을 물을 때 고전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명칭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명칭이 자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들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요런 부분은 요게 동일한 사람이고 요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들 아이들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왜 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꼭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겠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구절의 문제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기 참고 외적 중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018년도 마찬가지죠. 윗글에 대한 이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여부 문제,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명칭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물을 파악하면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인물을 파악하면은 갈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갈등 관계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건이 파악이 될 거고 결국 주제까지 파악되는 이렇게 과정들이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을 가리키는 명칭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대사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담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마찬가지로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소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기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적 증거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 또는 작가적인 어떤 특징들, 그래서 보통 이제 작가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까지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숙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들을 자주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고전산문의 종류가 무엇이 있나라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전문학들이 이제 줄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뭐 내신도 그렇지만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야 뭐 말도 말할 거 없죠.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별 5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필도 이렇게 한두 번씩 나오고 있고요. 판소리 민속극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가전문학이면 가전문학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 가전문학이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해당돼서 그 밑에 있는 뭐 국선생정, 국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 작품별로 정리를 해두고 가르쳐주면 어떤 가전문학이 나오더라도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은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영웅소설이라든지 영웅 군담소설이라든지 뭐 가정소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섞여 있는 작품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나눠서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면은 좀 더 아이들이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전수필도 뭐 기본적인 짧은 글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개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문에서 원하는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이 작품에 적용돼서 출제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어떤 그 수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고전산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갈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래적 특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인물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겠고요. 발표를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인물을 가리키는 명칭의 변화를 집중하자,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인물 가리키는 명칭,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신에는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골라라, 이거 다른 사람 있죠, 이런 거 나오지는 않긴 하는데요. 어쨌든 인물을 찾아야지만 갈등 관계와 주제까지 이렇게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서에 많이 나오는 게 또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편집자 논평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요. 우선 또 그 다음에 대화와 서술을 구별해라. 이거는 이제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자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재가 구절이 지닌 의미, 그 다음에 밑줄, A 등 문제 출제 포인트는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또 모르는 단어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물론 아이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고전산문을 스스로 풀어갈 때 저 하나 단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전체적인 문제, 발문에서 원하는 답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되 문제 풀 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문에서 원하는 답안을 고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면 좀 더 아이들이 고전을 산문이 어렵지 않구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연성, 비연성, 이제 고전산문의 기본적인 특징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시문의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발문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요 발문이 원하는 부분을 고르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전산문 수업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작품에 대해서 잘 전달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잘 습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